미래학자 조지 프리드먼은 일본에 대해 일본은 반드시 해상으로 나오려고 애를 쓸 것이다. 그것만이 일본의 살 길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섬나라로 대륙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천연 자원이 부족해 늘 대륙의 진출을 모색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일본은 한국의 독도 도발은 물론이고 각종 영유권 분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일 해저 터널을 뚫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륙과의 연결을 틈만 나면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해상 진출의 연장선으로 일본 정부가 최근 수년간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는 바로 북극입니다. 실제 지난 11월 일본 해상자위대는 북극권에 처음 진입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당시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해상자위대는 간부 후보생 교육을 마친 실습생과 항해에 숙련된 승조원 등 약 310명을 태운 연습함 가시마를 올해 9월 북극권에 파견했습니다. 해상자위대가 북극권에 선박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북극 근처까지 접근하지는 않았고 해협 근처에서 약 30시간에 걸쳐 항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합니다. 고노다로 당시 일본 방위상은 이로써 해상자위대는 7개의 바다를 모두 항행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해상자위대는 북극권에서 30시간이나 머물며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인 활동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북극권에 진입한 시점이 언제인지 트위터에 올린 사진에 등장하는 섬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위대가 암암리의 북극권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예비 조사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북극권은 미국,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등 5개국으로 둘러싸인 해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러시아, 중국 등이 북극으로 진출을 강화한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대한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북극 항로는 얼어붙은 바다 때문에 주로 혹한기가 아닌 여름에 배를 띄워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 정부는 2019년에 북극해 항로를 활용하기 위해 얼음으로 덮인 해역을 안전하게 항해하는 데 필요한 자원 시스템을 개발할 방침을 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현실을 감안 쇠빙 능력을 강화한 관측선을 건조하고 항해 자원 시스템도 만들 계획이었죠. 이것으로 위성 정보 등을 바탕으로 얼음 분포를 파악해 연료가 적게 드는 최적 항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북극해는 온난화 영향으로 얼음이 줄면서 새로운 항로로 주목받고 있고 북극해로 돌아갈 경우 유럽까지 말라카 해협과 수에즈를 통하는 거리에 비해 60%가 거리가 짧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적이 출몰하는 아프리카 소말리아 아덴만 등의 위험 해역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선호되었죠. 이미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북극해는 일본만이 아닌 미국과 중국까지도 득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사고 싶다면서 여러 차례 북극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으며 중국은 잠수함을 북극에 배치했습니다. 그러자 일본도 자위대를 파견하며 북극해 개발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일본은 심지어 북극권에 영토가 있는 미국, 러시아 등 8개국으로 구성된 북극위원회와 아무 관계가 없지만 자신들은 옵서버, 보조 역할을 하는 형태로 참가하겠다며 북극권에 대한 열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연장되긴 했지만 작년 11월에 아시아권 최초로 북극 장관회의를 도쿄에서 개최하려고도 했습니다. 일본은 북극해 항로를 안전하게 진단하고 자국의 다양한 상선이 빠르게 투입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이 북극으로 자원을 실어 나르기 위한 관측선을 준비하는 등 애를 쓰고 있는 동안에 러시아는 최초로 이 겨울에 상용선박 항해 소식을 발표해 일본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관측선을 제작하는 단계이지만 이미 러시아는 상용선박을 띄워서 항해를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꽁꽁 얼어붙어 상업용 선박 항해가 사실상 어려웠던 북극해 바닷길 노던 씨 라우트 NSR을 겨울철인 1월에 처음으로 뚫어 대서특필된 것입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은 19일 현지 시간 자국의 국영선사인 소브콤플로트를 인용해서 시베리아 야말반도의 사베타 항에서 소브콤플로트의 쇠빙 LNG선인 크리스토프 드 마르주리호가 LNG를 싣고 출항했다며 보도한 것입니다. 이 선박은 항로를 따라 이동, 지난 16일 러시아 극동 데즈네프 곳에 도착했습니다. 소브콤플로트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LNG 선박의 항해는 10일, 21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이 기간의 선박은 2474해리를 항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괄목할 만한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시베리아 일부 해역의 두꺼운 얼음으로 북극해를 통한 선박 운항은 여름철을 낀 7월에서 11월까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마저도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강력한 힘을 가진 원자력 쇠빙선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크리스토프 드 마르주리는 단독으로 겨울철 북극해 바닷길을 통한 운항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겨울철인 1월 LNG 가스 운송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소브콤플로트는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바로 대우 조선해양에서 각종 첨단 기술로 제조한 선박이라는데요. 푸틴조차 이 배에 대해서 러시아, 유럽과 전 세계의 에너지 사업에 기여할 것이라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북극 자원 운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획기적인 사건이 이번 항해를 통해 증명이 된 셈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얼음과 직접 닿는 선수 부분에 일반 선박 강판보다 3배 두께인 70mm 고강도 강판을 사용했고, 선미에는 얼음을 깨고 나가기에 가장 적합한 디자인을 적용해 북극해 최초 겨울 항해 성공을 가능케 했다고 전합니다. 17만 3,600 입방미터의 LNG를 수송할 수 있는 이 선박은 최대 2.1m 두께의 얼음을 깨며 나갈 수 있는 아크7급의 세계 최초 세빙 LNG선으로 대우조선해양이 2017년 소브콘 플로트에 인도했습니다. 또한 영하 52도를 견딜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방한 관련 처리 기술이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를 위해서 2008년부터 극지방 관련된 프로젝트를 위해 투자와 기술 개발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LNG 세빙 운송선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극 항로의 가능성은 무한하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도 호재입니다. 이미 대우조선해양은 4척의 세빙 LNG선을 러시아에 인도했으며 앞으로 수주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각국에서 친환경 LNG 수송선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북극해에 쇄빙선이 없이 독자적으로 항해 가능한 운송선이 있다는 소식은 LNG 수송을 원하는 큰손들에게 반드시 발주로 이어진다는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민간 가스회사 노바텍은 대우조선해양의 또 다른 LNG 쇄빙 운반선인 니콜라이 예브게노프호도 쇄빙선 없이 독자적으로 북극 항로를 따라 운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바텍은 두 척의 운반선이 14만 톤의 액화 천연가스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소비자에게 공급한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북극해에서 쌓아온 항해 경험에 한국의 LNG 쇄빙 운반선이라는 날개를 달게 되면서 북극해의 자원 운송 경쟁에서 한 발 앞서게 되었다는 자신감을 다방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고르 통코비도프 소브콘 플로트 대표는 수에즈 운하를 활용한 항로보다 북극 항로가 이동거리를 줄여 매우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선박 운항으로 인한 탄소 배출도 많이 줄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교통부 장관도 이에 대해 극찬했는데요. 최근 러시아와 유럽 등지에 몰아닥친 한파로 LNG 가격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비탈리 사벨리예프 러시아 교통부 장관은 이번 경험이 러시아의 해외 LNG 수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한국의 LNG 쇄빙선이 북극해 시대를 열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극동 사할린 섬의 사할린2 가스전과 북극해 인근의 야말 가스전에서 LNG를 생산하고 있어서 일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일본이 쇄빙 관측선 개발을 한국에 맡길 정도로 양국 관계가 좋다면 한국에 발주를 해서 지금 정도엔 북극 항로를 관측하는 단계에 들어갔을지 모릅니다만,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시간이 들어가는 데다가 한국과 러시아 등 자원과 조선 기술에서 앞선 국가들에게 일본의 북극 항로의 꿈은 다소 뒤처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역시 북극위원회의 옵저버 국가로서 자원 탐사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북극 얼음을 헤치는 LNG 쇄빙 운반선을 세계 최초로 납품해 국격을 높이고 있습니다. 테레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 여부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일본 내부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선 관련해서 한국이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외교부는 방류에 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고, 만약 강행한다면 해외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최종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편을 대놓고 드는 국제원자력기구에도 뜻을 전달했습니다. 일본의 행위는 전 인류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이니까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활발한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오염수 바다 방류의 위험을 알리는 영상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지난 15일 서 교수의 페이스북 등 SNS 계정에는 세계인들이 도쿄올림픽 때 조심해야 할 것이라는 시리즈 1편이 올라와 있습니다. 약 4분 분량가량의 영상입니다. 서 교수는 해당 게시물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일본 국민 절반 이상인 55%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그 방식을 염두에 두고 최종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세계 환경단체들 역시 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을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세계적인 여론을 환기시켜 일본 정부의 어이없는 행동을 반드시 막아야만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들 가셔서 좋아요와 공유로 전 세계에 이 영상을 퍼뜨려야 합니다. 서 교수는 이번 SNS 홍보 이후 세계적인 유력 매체에 관련 광고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가 일본 총리가 지역 어민들과 주변국의 강렬한 반대에
한 발짝 물러선 것입니다.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을 당분간 내리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총리실 기자단에 전달한 답변서에서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정부가 책임지고 처분 방침을 결정하겠다. 어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도 확실하게 마련하겠다. 우선 감지되는 변화는 적절한 시기입니다. 스가 총리는 그동안 언제까지고 처분 결정을 미룰 수 없다. 가능한 빨리 처분 방침을 결정하고 싶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표현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이는 예상보다 시기가 훨씬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이겠죠? 또한 지역 주민과 한국 등 주변국이 강하게 반대하는 해양 방류 방침을 무리하게 결정하지 않겠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이후 발언에서 스가 총리의 입장 변화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스가 총리가 저장 탱크 증설이 필요한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인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동안 스가 총리는 방류를 사실상 확정하고 있었습니다. 저장 탱크 증설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스가 총리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원자로의 해결료를 시키는 순환 냉각수에 빗물과 지하수가 유입되면서 오염수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하루 140톤가량 불어나는 이 오염수를 핵물질 정화 장치인 다액정 제거 설비로 처리해 탱크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기준으로 123만 톤에 달하는 이 처리수에는 기술적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방사성 물질인 트리튬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보관 중인 처리수의 70% 이상에서 방사성 물질의 오염 농도가 방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방류를 주장하는 이유는 저장 탱크를 무한정으로 늘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지적이 나옵니다. 무한정으로 늘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수십 년을 버틸 만큼 늘리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간적 여유를 두고 기술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일본은 해양 방류와 대기 방출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아무런 고민 없이 해양 방류를 결정했습니다. 오로지 돈이 적게 들고 쉽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무책임한 태도이죠. 하지만 해양 방류는 어업이 중요한 산업인 일본의 입장에서도 치명적인 역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일본 현지에서도 동일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의 반감기 등을 고려해 더 좋은 방법을 찾을 때까지 일본 정부가 저장 탱크를 늘려 육상 보관을 계속하자. 그러면 저장 탱크는 왜 늘리지 않으려는 걸까요?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흉물스러운 외관 때문에 관광산업이 타격을 입기 때문입니다. 이번 스가 총리의 발언으로 일본 내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스가의 임기 내에서는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그는 코로나19 대응 부실로 지지율이 급락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올해 7월 도쿄 올림픽을 강행하고 싶어서 섣불리 해양 방류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국내외의 엄청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스가 총리가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결국 포기만이 답입니다. 만약 일본이 방류로 최종 결정을 내린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 14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2명이 미쯔비시 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세 번째 변론 기일을 열었습니다. 원고 측은 동원 관련 기록을 피해자가 증빙하기는 어려워 일본 정부나 해당 기업이 임의로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도 문서 제출 명령을 인용했죠. 하지만 피고인 미쯔비시 측은 해당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옳은 척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은 과거 일본 후생성에 기록 제공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적 문제 등을 핑계로 아무런 회신도 못 받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후생 노동성에 다시 자료 제공을 요청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국 법원은
위안부 피해자에게도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1억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죠. 이 역시도 일본은 모른 척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판결 이후 일본은 사과나 반성은커녕 보복으로 일관하고 있죠. 이에 모든 소송들이 장기화될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예상했던 반응이기도 합니다. 순순히 응할 거라면 사태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겠죠?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포미타코지 주한 일본 대사를 접견하고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조기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30분간 이입 예정인 포미타코지 주한 일본 대사를 접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포미타 대사가 약 1년 2개월간 주한 일본 대사로 재직하는 동안 한일 관계 관리와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점을 평가했다. 과연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이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